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카메라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그 밑에부터 계속 알아보죠. 자, 렌더 아웃풋입니다. 렌더 아웃풋. 내보내기죠. 지금 보시면 맨 첫 번째 세이프 프레임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세이프 프레임이라고 있어요. 안전한 구조물이란 뜻이죠. 화면의 크기와 출력될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비율로 따지는 겁니다. 비율로 따져서 화면 바깥에 나간 부분을, 출력될 영역 바깥으로 나간 부분을 이렇게 회색으로 그려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회색 부분은 화면 바깥으로 나가서 출력이 안 됩니다 라고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얘를 끄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세이프 프레임이 사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미지 위드, 이미지 하이트, 이미지의 폭과 이미지의 높이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이미지의 높이와 폭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A4 297에 210이죠. A3 420에 297이죠. 자, 300dpi입니다. 똑같이 300dpi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300dpi 대신에, 자, 150dpi일 때, (2480에) 1754 픽셀, 300dpi일 때, (2480에) 3508, 여기도 마찬가지. 150dpi일 때, (1754에) 2480, 300dpi일 때 3508에 4961 픽셀,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픽셀, DPI,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죠? DPI가 뭐냐면은 도트 퍼 인치의 약자입니다. PPI라는 단어도 있어요. 픽셀 퍼 인치의 약자예요. 도트가 조금 커요, 픽셀보다. 근데 이제 보통 DPI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1인치당, 가로 세로 1인치당 찍히는 도트의 개수. 이게 DPI의 개념입니다. 이게 해상도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해상도, 1000만 해상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전체 이미지에 들어가는 픽셀의 개수를 뜻하는 거고, 얘는 그냥 가로 세로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4 사이즈에 300dpi 그러면 297, 210 사이즈에 가로 세로 1인치당 300개의 도트가 찍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그래픽 작업할 때 쓰는 해상도의 개념입니다. 이미지의 좋고 나쁨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해상도인데, 이 해상도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 DPI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휴대폰 있죠? 휴대폰 액정 있죠? 휴대폰 액정은 72dpi입니다. 우리 모니터 있죠? 모니터 해상도 72dpi. 이 빔 프로젝터도 72dpi. 우리가 보는 TV 있죠? TV도 72dpi입니다. 기본은 72dpi이고 인쇄하기 위해서는 최소 300dpi가 돼야 돼요. 300dpi가 돼야 사진처럼 나오게 됩니다. 깨끗하게 출력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출력할 때 광택지에다가 한번 출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진처럼
반짝반짝하게 예쁘게 나옵니다. 그 종이도 광택지가 있고 무광이 있어요. 무광에다 하면 별로 안 이쁘고 광택지에다 하면 사진이 있잖아요. 사진이 광택지예요. 광택지에다 출력해 놓으면 정말 사진처럼 보여요. 근데 300dpi가 용량이 커요. 그래서 150dpi로도 많이 합니다. 어디가 그러냐면 A2 이상 있죠. A2 이상은 150dpi로 인쇄합니다. A2 이상은 150dpi고 그 이하 A4, A3 같은 경우 300dpi로 인쇄를 해요. 그 이유가 인쇄하는 기기 자체가 A2 이상은 300dpi를 인쇄를 못해요. 150dpi까지만 인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거니까 A3까지는 300dpi가 나옵니다. 300dpi나 600dpi나 별 의미 없어요. 그냥 300dpi가 마지노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인쇄하는 그 책 같은 거 있잖아요. 책이나 혹은 길거리 다니다 보면 전단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300dpi입니다. 다 300dpi예요. 그러니까 300dpi로 인쇄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이즈를, 특히 300dpi 사이즈를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300dpi 사이즈를 이곳에 입력하는 건데, 여기다 입력하는 건데, 이해되시죠? 근데 이 사이즈를 외우기 귀찮단 말이죠. 불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전통적으로 쓰는 방법은 이렇게 써요.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 사이즈의 10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 사이즈의 10배를 하면 대략 250dpi에서 270dpi 사이가 나와요. 그러면 50dpi 정도 해상도가 깎이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그냥 어느 정도 감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기는 해요. 약간 떨어지는데 크게 의심 없이 바라볼 수 있을 정도 사이즈가 돼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많이들 사용합니다. 종이 사이즈의 10배를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종이 사이즈의 10배를 한 거고, 얘는 어때요? 원래란 말이죠. 2100에 2480이니까 380 픽셀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가로가. 한 요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크게 무시하고 넘어갈 정도가 됩니다. 이 300dpi 사이즈를 외우지 못하겠으면 그냥 A4 사이즈 혹은 A3 사이즈의 10배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아스펙트 레이소 가로 세로 비율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샘플로 볼 때는 여기를 1024로 놓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세이브 이미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세이브 이미지. 렌더링 해상도를 우리가 이미지 퀄리티를 베리 하이로 놓게 됩니다. 보시면 이 렌더링 해상도를, 이 렌더링 퀄리티를 베리 하이로 놓게 되면 렌더링 타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뭐 처음에는 한 5분, 10분 걸리던 게 뭐 20분, 30분, 1시간 걸리던 게 3시간, 4시간 이렇게 돼 버려요. 렌더링 타임 자체가. 그러면 컴퓨터가 버티질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컴퓨터에 아예 여기다 시키는 거예요. 렌더링 끝나면 자동으로 저장해줘. 이렇게. 그러니까 렌더링 끝나면 자동 저장하는 그게 바로 오토 세이브입니다. 그게 이제 세이브 이미지고, 얘를 체크한 다음에 클릭해서 이렇게 경로를 지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경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확장자로 저장할까요? 어떤 파일로 저장할까요? 이거 몇 번 설명했었죠? PNG나 아니면 TJ로 저장하라고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왜요? 왜 PNG여야 되죠?
알파 채널, 투명도. TGA하고 PNG는 알파 채널, 즉 다시 말하면 투명도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PNG 파일이나 혹은 TGA 파일로 저장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요즘 PNG 파일 많이 쓴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PNG 파일이 제일 첫 번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environment. environment는 대기 환경이란 뜻입니다. environment가 대기란 뜻이에요. 대기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우주선을 쐈어요. 그럼 우주선이 지구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때 지구 위로 막 올라가면 뭐라 그래요? 해설자가 대기권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대기권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대기, environment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기란 얘기는 하늘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하늘 위에 있는 구름이라든지 이런 그 하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기에 속합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environment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백그라운드라는 게 있고 배경이죠. 우리 배경이 지금 뭐가 깔려 있나요? 하늘이 들어가 있죠. 네, 보시면 여기 맵이 들어가 있죠. 배경에 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이렇게 스카이, 그러니까 선라이트라고 하는 스카이라고 하는 이렇게 스카이라고 하는 배경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하늘의 색상이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에 environment override. 여기서는 밑에 값은 아무것도 안 쓰고 딱 하나 써요. GI 값 하나 씁니다. 제가 V레이를 설명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프라이머리 레이, 세컨드리 레이 계속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네, 바로 저 GI가 세컨드리 레이를 계산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세컨드리 레이를 계산하는, 그래서 얘를 체크하면 세컨드리 레이를 어떻게 해요? 계산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세컨드리 레이의 값이 나옵니다. 1이라고.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은 GI 값을 꺼놓은 상태입니다. 렌더. 요 정도? 자, GI 값이 없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만큼 리전 렌더를 걸 겁니다. GI를 켰습니다. 오히려 어두워질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렌더. 오히려 어두워졌죠? 다시 한번 요만큼 리전 렌더를 할 건데 이번엔 GI 값을 30으로 올렸습니다. 많이 올렸어요. 렌더. 어떤가요? 밝기 차이가 쭉 나는 거 보이시나요? 실내의 경우는 이렇게 GI 값을 좀 올리셔야 돼요. 실내는 GI 값을 올리고 실외는 굳이 GI 값을 올리지 않아도 크게 무방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화면을 셋으로 쪼개서 한번 렌더링 해보세요. GI를 끄고 렌더링, GI를 켜고 기본값으로 렌더링, 그 다음에 GI 값을 올려서 렌더링. 스크린으로 보는 게 조금 어두워요. 모니터로 보는 게 훨씬 더 밝고 좋습니다. 그래서 렌더링을 자꾸 해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도 투시도 그린 거 있으니까 투시도 파일을 오픈한 다음에 이렇게 화면을 셋으로 나눠서 리전 렌더를 하시는데 리전 렌더는 바로 얘입니다. 여기 주전자에 사각형, 빨간색 사각형 그려져 있는 거 있죠? 얘가 리전 렌더입니다. 얘를 누르고 영역을 지정하면 그 해당 영역만 렌더링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리플렉션 같은데 여기는 안 줘요. 이 정도만 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에리얼 퍼스펙티브. 에리얼 퍼스펙티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속도로 안 가본 사람 없죠? 그죠? 뭐 운전해서도 타기도 하고 혹은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앉아서 타기도 하고 혹은 고속버스를 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차도 그래요. 제가 얘기하는 건 고속도로에서 보통 풍경을 많이 봐요. 그죠? 풍경을 보면 우리나라는 산들이 이렇게 보이죠. 그 산들의 풍경이 어떻던가요? 산들의 풍경이 예쁜가요? 똑같은가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봅시다. 에리얼 퍼스펙티브. 여기 있네요. 이 사진.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에리얼 퍼스펙티브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가까이 있는 건 또렷하고 채색이 뚜렷해요. 근데 멀리 갈수록 어떻게 돼요? 희뿌옇게 보이죠. 산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희뿌옇고 꼭 안개 낀 것처럼 보여요. 맑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안개가 낀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원경이 만들어진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에리얼 퍼스펙티브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말하면 에리얼 퍼스펙티브는 원근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안개 효과? 이런 거죠. 가까운 곳은 또렷하고 그 다음 채도가 높고, 근데 멀리 있는 부분은 채도가 낮고, 이렇게 보이는 것을 에리얼 퍼스펙티브라고 합니다. 사진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에서 이런 게 보이는, 이런 풍경이 계속 보이는 거죠. 멀리 있는 건 저렇게 산이 희뿌옇게 보이는 거고, 가까이 있는 산들은 이렇게 또릿하게 보이는 거고, 그 중간에 마치 맑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안개가 낀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고속도로를 전 되게 많이 다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서울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고속버스 타고 가긴 하는데, 이제 간혹 이제 자가용으로 가기도 해요. 그럼 이제 고속버스나 자가용이나 이제 풍경을 보면서 가니까 이런 게 계속 눈으로 들어오는 거죠. 저거는 에리얼 퍼스펙티브. 직업병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에리얼 퍼스펙티브를 활용할 수 있는 예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건물을 한번 끄집어내 봅시다. 건물입니다. 제가 이렇게 건물을 끄집어냈습니다. 에리얼 퍼스펙티브를 켰습니다. 그러면 에리얼 퍼스펙티브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태양은 기본 선라이트입니다. 이렇게 내가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기본 선라이트고, 그 다음에 비저블리티 레인지하고 앰모스피어릭 헤이트하고 이렇게 두 가지 값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비저블리티 레인지, 비저블리티가 가시성이에요. 보이다란 뜻이고, 레인지는 범위입니다. 보이는 범위란 뜻이에요. 그래놓고 가로 열고 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값이 6,000m. 6,000m란 얘기는 뭐예요? 6km까지 이렇게 쭉 가시 범위가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땡겨보죠. 10m. 자, 요것만 바꾼 거예요. 비저블리티 레인지만. 그리고 렌더링. 아이고. 다시 렌더. 자, 보이시나요? 스크린에 보이나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제가 밝기를 조금만 조절해 보겠습니다. 여기 희뿌옇게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이시나요? 네, 바로 이 효과, 안개 주는 효과. 자, 그러면 가시 범위를 더 늘려봅시다. 100m로. 다시 렌더. 이렇게 뿌옇게 안개 낀 효과 나는 거 보이시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안개 효과, 비저블리티, 가시성이잖아요. 가시거리잖아요. 가시거리를 내가 쭉 당겨온 겁니다. 제가 그랬죠? 그 멀리서 안개가 낀 듯한 느낌을 만들어주는 게 에리얼 퍼스펙티브라고. 그러니까 이 가시거리를 당겨오니까 내 앞에 안개가 껴있는 거죠. 그래서 안개 낀 효과를 만들 때 쓰는 게 이 에리얼 퍼스펙티브입니다. 이 비저블리티 레인지만 바꾸시면 돼요. 이 값을 쭉 당겨 오시면 한 100m에서 50m까지 쭉 당겨 오시면 충분히 안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런데 안개가 이렇게 그냥 거리감에 따라서 끼는 안개만 있을까요? 다른 종류의 안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다른 종류의 안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 보시면 atmospheric height라고 되어 있죠. 안개의 높이입니다. atmospheric이란 단어가 안개란 뜻이에요. 안개의 높이가 6km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1m로 바꿨습니다. 렌더. 그러면 이렇게 바닥에만 안개가 낀 거 보이시나요? 조금 더 진하게 바꿔볼까요? 안개의 농도를. 라이트고, 컬러고, 백그라운드고, 아니다. 1m로 바꿔볼까요? 자, 어떤가요? 안개가 딱 중간에 바닥에 딱 낀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안개입니다. 이런 안개가 있을까요? 연기? 괜찮아요. 그런 거 좋은 거예요. 안개, 연기 같은 것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죠? 또요. 물안개요. 물안개가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안개죠? 네, 아지랑이 같은 거 있잖아요. 아지랑이 같은 거 바닥에서 올라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안개가 이렇게 나오는 안개입니다. 안개 효과가 크게 두 가지예요. 거리에 따라서 생기는 안개가 있고, 그 다음에 높낮이에 따른 안개가 하나 더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트리얼 오버리드. 이 매트리얼 오버리드는 재질 덮어쓰기 기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재질을 여기다 부여해 줄 겁니다. 벽돌이니까 네, 제가 이렇게 그냥 벽돌을 다 부여해 봤습니다. 재질을 넣어놓긴 했지만은, 자, 여기 재질 덮어쓰기, 그러면 매트리얼 오버리드를 하게 되면 요 색깔, 지금 지정된 색깔로 전부 다 렌더링이 됩니다. 자, 렌더 보시면 이렇게요. 모든 색상이 다 똑같은 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밝기가 어떤지 그것만 확인할 때 쓰는 게 매트리얼 오버리드입니다. 만약에 얘를 끄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이렇게 자기 색이 나오는 거죠. 그냥 재질 확인하고자, 그리고 모형이 제대로 만들어졌나 아닌가 확인하고자 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기능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렌더링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레이 트레이스. 바로 이 부분. 지금부터가 중요한 항목이 됩니다. 레이는 빛이란 뜻이고, 트레이스는 추적하다란 뜻입니다. 빛을 추적할 때 퀄리티, 품질입니다. 빛을 추적할 때의 품질, 이게 레이 트레이스입니다. 리밋, 노이즈 리밋입니다. 노이즈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렌더링을 해놓고 보면 이렇게 보시면 온전한 색깔이 안 나오고 이렇게 점점점이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바로 저것이 노이즈입니다. 저걸 없애야 돼요. 저 노이즈가 없어야만 렌더링 품질이 깨끗하게 나와요. 자, 지금부터 렌더링을 할 건데 한번 보시죠. 자, 이 부분을 렌더링 할 겁니다. 자, 요 부분을 노이즈 리밋을 0.1로 줬습니다. 렌더링. 자, 그 다음 다시 옮겨가서 0.05 렌더링, 다시 넘어가서 0.003 자, 렌더링. 자, 품질이 비교되는 거 보이시나요? 0.1일 때, 0.05일 때, 0.003일 때.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놓고 영역 리전으로 해가지고 세 군데를 렌더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필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 노이즈 리밋이라는 게 이렇게 지금 노이즈를 없애는 거예요. 지금 다시 볼까요? 여기만 다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딱 절반만 잡아가지고 다시 렌더. 자, 어떤가요? 차이점 비교되는 거 보이시나요? 왼쪽은 노이즈가 확실히 많죠? 근데 오른쪽은 노이즈 없이 깨끗하게 나오죠? 네, 이게 바로 노이즈 리밋입니다. 0.003이면 베리 하이입니다. 렌더 품질이 베리 하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건 0.01 정도. 지금 기본값이 0.05죠. 0.05가 기본값인데 0.01 정도로 놓고 렌더링을 하시고, 평소에 0.01로 놓고 렌더링 하시고, 그 다음에 품질 좋게 렌더링 하고 싶으면 이 값을 0.03까지 낮춰주시면 품질 좋은 렌더링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렌더링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그 아래 보시면 미니멈 서브 디바이스, 맥시멈 서브 디바이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브 디바이스라는 단어가 나오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품질로 보시면 돼요. 최소 품질 1, 최대 품질 12 이렇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레이트 레이스잖아요. 빛을 추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적할 수 있는 최소 광선의 개수, 최대 광선의 개수 이렇게 의역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1개를 추적하고 최대 12개를 추적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노이즈 리밋이 0.1입니다.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품질이 떨어져요. 최소 품질을 제가 10으로 올려보죠. 그리고 렌더링.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최소 품질만 올려도 이렇게 리밋이, 노이즈가 많이 깔끔하게 사라져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추적할 수 있는 광선의 개수가 더 많아지니까 빛을 더 잘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니멈 서브 디바이스를 올리시면 퀄리티가 올라가게 됩니다. 0.1임에도 불구하고 퀄리티가 이렇게 좋아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노이즈 리밋을 0.1로 낮추시고 미니멈 서브 디바이스, 미니멈 품질을 10으로 올려놓고 그리고 렌더링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퀄리티가 거의 0.03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보시면 얘를 누르시면 돼요. 여기 조절자가 있습니다. 레이트레이스 오른편에 보면 이렇게 조절자가 있는데 이 조절자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레이트레이싱 필터라는 것이 나오고 여기에 여러 가지 형태의 레이트레이스가 나옵니다. 레이트레이스란다. 안티알래싱이에요. 안티알래싱 필터예요. 안티알래싱 필터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경계 부분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안티알래싱인데요. 이거 포토샵을 켜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보시면 제가 뉴를 했고요. 자, 여기 선택 툴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보면 안티 알리아스라고 있죠. 제가 얘를 끄고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안티 알리아스를 끈 상태에서 원을 그려서 제가 색칠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안티 알리아스를 켰습니다. 그리고 원을 그렸고 색칠을 했습니다. 자, 확대. 차이점 보이시나요? 왼쪽은 어떤가요? 경계가 아주 이렇게 계단처럼 딱딱 떨어지죠. 사실은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원래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안티알리아스가 없는 상태는 이렇습니다. 이게 원래예요. 근데 보기 흉하잖아요. 경계가 매끄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처럼 안티알리아스를 주게 됩니다. 확대를 해보면 경계 부분이 이렇게
경계를 이렇게 살짝 뭉그러뜨린 거예요. 경계를 한 2, 3픽셀씩 해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경계를 살짝 뭉그러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훨씬 더 경계가 부드럽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지는 경계를 부드럽게 보이게 만드는 기법, 이걸 안티 알리아스라고 합니다. 이 안티 알리아스를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뭐 싱크, 그 다음에 뭐 캠물롬, 에어리아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건 사실은 에어리아입니다. 에어리아로 렌더링 하게 되면 요 경계 부분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렌더링. 이렇게 나와요. 안티알리아스가 조금 더 퍼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뭐 박스. 네, 박스도 한번 보죠. 이렇게 박스 뭐 별반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트라이앵글, 이거 계산하는 기법들입니다. 트라이앵글이 조금 더 선명하게 떨어지네요. 그 다음에 뭐 싱크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선명한 건 바로 캠물롬입니다. 이렇게 캠물롬이 가장 선명한 경계를 볼 수 있어요. 안티알리아스 중에서, 그러니까 계산하는 기법 중에 캠물롬이 가장 선명한 경계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캠물롬을 주로 많이 사용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필터 타입 있죠? 여기 숫자. 이 숫자를 올려주시면 선명도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조금 더 선명하게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경계를 조금 더 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쭉 렌더링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경계가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을 렌더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렌더링해서 한번 보시죠. 이렇게 경계들을 보시면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 미니멈 서브 디바이스를 올려놨더니 렌더링 속도가 많이 느려요. 계산이 되게 느립니다. 이렇게 경계가 많이 또렷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 값도 많이 중요해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자, 빛을 계산하는 방식이 총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리디언스 맵, 브라우트 포스, 그 다음 라이트 캐시. 총 이렇게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에는 안 들어왔더라고요. 이리디언스 맵과 브라우트 포스가 방식이 같아요. 그 다음 라이트 캐시가 방식이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라이트 캐시는 뭐냐면 빛의 광원에서부터 포톤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죠? 빛의 입자 하나를 포톤이라고 했습니다. 그 포톤이 쭉 나와서 이렇게 벽에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딪혔을 때 에너지가 이렇게 쭉 펼쳐집니다. 이 에너지를 계산해서 조도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게 라이트 캐시의 조도 계산법입니다. 그러니까 포톤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조도 계산이 조금 더 원활하겠죠. 포톤이 적게 나오면 조도 계산이 원활하진 않을 것이고요. 이게 라이트 캐시입니다. 이리디언스 맵과 브라우트 포스는 뭐냐면 현재 장면을 먼저 렌더링합니다. 현재 장면을 렌더링해서 광원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리디언스 맵하고 브라우트 포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브라우트 포스하고 이리디언스 맵의 차이점은 뭐냐면 브라우트 포스는 현재 장면을 보고 렌더링하고 계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조명을 계산한 다음에 조도를 바로바로 그냥 계산해 버려요. 이게 브라우트 포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리디언스 맵은 어떻게 하냐면 한번 렌더링을 싹 해요.
한번 렌더링을 싹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렌더링을 하는 거예요. 이때 조도를 다시 재계산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리디언스 맵은 조도 보관법이라고 합니다. 조도를 보정하는 거. 한번 렌더링하고 그 다음 다시 한번 렌더링할 때 조도를 보정하는 거죠. 근데 브라우트 포스는 한번 렌더링할 때 아예 계산해서 넣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브라우트 포스가 렌더링 속도는 조금 빨라요. 근데 조도가 좀 더 정밀한 건 이리디언스 맵이 조금 더 정밀합니다. 왜냐면 한번 보정을 했기 때문에 이리디언스 맵이 조금 더 정밀해요. 그래서 프라이머리에는 이리디언스 맵을 써요. 프라이머리에는 이리디언스 맵을 쓰고 세컨드리는 라이트 캐시를 사용합니다. 왜냐면 보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개가 다른 거죠. 똑같은 걸 쓰면 아무래도 비슷한 결과물이 나오겠죠. 네. 라이트 캐시, 이리디언스 맵을 프라이머리로, 세컨드리로 라이트 캐시를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나는 시간이 없고 좀 빨리 계산을 끝내야 되겠어 라고 하면 프라이머리에다가 브라우트 포스를 쓰고 세컨드리에다가 라이트 캐시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당한 값을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시죠. 이리디언스 맵입니다. 이리디언스 맵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미니멈 레이스, 맥시멈 레이스, 서브 디바이스, 그 다음에 인터폴레이션, 미니멈 레이스, 맥시멈 레이스, 최소 품질, 최대 품질입니다. 이 품질은, 레이스는 비율이란 뜻이죠. 최소 비율, 최대 비율이죠. 이 비율 값은 0이 최대 값입니다.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비율을 0값까지밖에 안 넣습니다. 0도 많아요. 이게 뭐냐면은 렌더링 된 전체 해상도 있죠. 이 비율에 대한 값입니다. 0이면 그러니까 조도의 품질을 렌더링 해상도와 똑같은 비율로 넣겠습니다 라는 뜻이 돼요. 마이너스 1이면 렌더링 해상도의 절반 정도의 품질로 계산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마이너스 2면은요. 그거의 2분의 1, 그러니까 처음엔 마이너스 1이 2분의 1이잖아요. 그 다음에 4분의 1 정도의 해상도로 렌더링 품질을 적용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마이너스 3이면 약 8분의 1 정도의 해상도에 해당하는 만큼 조도를 보정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품질을 올리려면 맥시멈 레이스 값을 0으로 바꿔버리면 품질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서브 디바이스가 또 품질이라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인터폴레이션은 보정하기예요. 보정값입니다. 보정치. 이 보정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보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값을 낮추면 적게 보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리디언스 맵은 맥시멈 레이스하고 인터폴레이션 값을 바꾸시면 됩니다. 자, 한번 렌더링 해보죠. 자, 원래대로 바꿔놓고, 자, 렌더. 지금 한번 렌더링하고, 라이트 캐시 계산하고, 자, 보세요. 거칠게 렌더링을 이렇게 한번 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렌더링을 하는 거 보이시나요? 두 번 렌더링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렌더링 해보세요. 얘는 렌더링을 두 번 합니다. 일단 거칠게 렌더링을 싹 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조도를 계산하면서 다시 한번 렌더링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보시면 브라우트 포스는 없어요, 값이. 브라우트 포스는 없고 라이트 캐시만 이렇게 값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라우트 포스 같은 경우 이렇게 세컨더리 레이에 브라우트 포스를 주게 되면 이렇게 브라우트 포스가 나옵니다. GI 뎁스라고 나와요. GI 뎁스. 세컨더리로 갔을 때 브라우트 포스가 세컨더리로 갔을 때 옵션 값이 나옵니다. GI 뎁스라고 나와요. GI 값을 추적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광선이, 그러니까 세컨드리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튕겨나갈 거 아니에요. 조명이.
네, 그걸 3번까지 추적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 값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많은 광선을 추적하겠죠. 많이 추적하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퀄리티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보통은 라이트 캐시를 사용합니다. 라이트 캐시를 보면 서브 디바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품질이죠.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라이트 캐시는 광원에서 나오는 포톤을 계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톤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서브 디바이스는 품질이지만 포톤의 개수로 의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추적할 수 있는 포톤의 개수가 대략 1000개 정도 추적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샘플 사이즈는 포톤의 크기가 0.03입니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리트레이스 추적하는 거죠. 네. 2번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바라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프라이머리에다가 라이트 캐시를 놔버립니다. 프라이머리에다가. 그리고 렌더링하면 좀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동글동글하게 하얗게 뜨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뭐냐면 포톤이 이 벽에 부딪힌 다음에 이렇게 커진 에너지의 반경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조도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1000개가 아니고 10,000개예요. 렌더링. 아무래도 더 느리죠. 지금 옵션 값을 제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라이트 캐시의 서브 디바이스는 1000이고 샘플 사이즈를 0.001로 바꿨습니다. 다만 월드 유닛으로 바꿨어요. 스크린 스페이스. 스크린을 기준으로 란 뜻이에요. 월드 스페이스는 전체 단위죠.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란 뜻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리트레이스를 4로 바꿨을 때 이렇게 깔끔한 퀄리티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3개 중에서는 라이트 캐시가 가장 조도를 정확하게 잡아낸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리디언스 맵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해요. 자, 저처럼 이렇게 세팅해 놓고, 자, 첫 번째는 라이트 캐시, 두 번째는 브라우트 포스, 그 다음에 샘플 사이즈를 월드 유닛으로 바꿔보세요. 자, 이렇게 월드 유닛으로 바꾸고, 리트레이스가 2인데 제가 리트레이스 2로 바꾸고, 자, 그리고 다시 렌더링 해보죠. 자, 그랬을 때 깨끗하게 렌더링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깨끗한데 조금씩 이렇게 얼룩덜룩한 부분들이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렌더링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건 제가 이리디언스 맵을 기준으로 해서 렌더링 한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가 문 부분입니다. 문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닥 문인지 아닌지 잘 모른단 말이죠. 자, 이 아래로 내려가면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라고 하는 옵션 값이 있습니다. 앰비언트는 빛이 없는 그림자 부분을 말해요. 어클루전이라는 건 폐색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그림자 부분의 크기 혹은 그림자의 크기 혹은 밝기를 조절하는 게 바로 이 앰비언트 어클루전이에요. 그래서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체크하고 제가 여기만 다시 렌더링을 해보죠. 자, 이 부분만 다시 제가 이렇게 확대해서 렌더링. 자, 어떤가요? 그림자가 들어가면서 윤곽이 조금 더 진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앰비언트 어클루전인데 보시면 이 부분 확대해 놓고 보시면 그림자가 이렇게 살짝 있을 겁니다. 네, 라디어스가 그림자의 반경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으로 줬습니다. 그럼 그림자의 반경이 더 커질 거예요. 그림자의 반경이 더 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자, 이번엔 3으로 줘보죠. 그림자의 반경이 작아질 겁니다.
이렇게 그림자의 반경이 이 라디어스고, 그 다음에 어클루전 어마운트가 그림자의 농도입니다. 이렇게 그림자의 농도가 어떤가요? 많이 진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림자의 농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0.5만 줘보죠. 기본값이죠. 0.8이 기본일 겁니다. 그러면 그림자의 농도가 많이 흐려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2로 올려볼까요? 그러면 그림자가 농도가 진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저는 일부러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체크해 놓고 렌더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 윤곽선들이 대부분 다 또렷하게 잘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진하게 하면 그림자가 진해지기 때문에 또 잘못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두 가지를 반복해서 렌더링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뉴 딱 지우고, 자,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렉탱글 500,500. 그 다음에 재질 아직 부여하지 않고요. 자,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 시간대를 한번 바꿔봅시다. 시간대는 밤 시간이요. 밤 시간입니다. 밤 시간. 낮 시간이 아니고 밤 시간이에요. 그래서 렌더링을 걸면 이렇게 새까맣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새까맣게 나와야 돼요. 아무것도 나오면 안 됩니다. 시간대만 밤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선을 하나 그려보죠. 클릭해서 100mm, 그 다음 Z방향으로 100mm, 이렇게 한 50mm 더 올려볼까요? 자, 150, 100, 150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스포트라이트를 줄 겁니다. 요 끝에 Shift 키를 누르고 주셔야 돼요. 그래야 방향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끝으로 클릭, 영역도 이렇게 클릭해서 지정해 줍니다. 자, 렌더링 하면 이렇게 모양이 보이겠죠. 자, 렌더링 한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수직선은 지우고, 그 다음 요 끝에다가 서클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반지름 10mm, 반지름 10mm짜리 서클을 그리고, 옵셋 바깥쪽으로 한 3mm만, 자, 지우고, 푸시 앤 풀, 네, 한 10mm만 이렇게요. 자,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줍니다. 자,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다음에 이제 재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닥에 있는 재질은 나무판으로 하죠. 이렇게 나무판을 재질로 주도록 하죠. 자, 저 이렇게 재질을 줬습니다. 그 다음 얘는 이제 재질을 좀 다른 걸로 줄 겁니다. 자, 이렇게 매티리얼 라이브러리를 열어보면 여기 메탈이 있습니다. 메탈에 보면 크롬 폴리시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오른쪽 이렇게 열면 매티리얼 라이브러리가 나오고, 여기 메탈이 있고, 그 다음에 내려보면 크롬 폴리시드라고 하는 이 재질이 있습니다.
크롬은 은색 빛깔 나는 금속이고 폴리시드는 광택이에요. 그래서 폴리싱 작업, 타일 폴리싱, 그러면 타일을 광택 내주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대리석을 폴리싱 했습니다. 그럼 대리석에 광택 작업했다는 뜻이 돼요. 폴리싱 혹은 폴리시드, 광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롬을 광택한 거예요. 얘가 반사 재질이 제일 뛰어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가져오고 여기 얘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렌더. 그러면 이렇게 재질이, 아니 이렇게 렌더링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렌더링 해보시죠. 지금 보시면 여기 반짝이는 거 보이시나요? 빛이 이렇게 반사돼서 모이는 거 보이시나요? 저게 커스틱 효과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빛이 있으면 우리가 거울을 들고 이렇게 그림자 쪽으로 빛을 반사시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커스틱 효과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요. 지금 되게 흐리게 나왔지만 이렇게 빛이 저 크롬 면에 닿아서 반사가 되고 있죠. 근데 저게 커스틱 효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커스틱 옵션을 켜놓고 여기 커스틱 옵션을 켜고 이걸 켜고 렌더링 해보세요. 그러면 저와 같이 커스틱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커스틱은 넓은 부분에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부위에 잔잔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장에 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막 반사되잖아요. 그런 거 커스틱 효과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조그만 거, 이런 거에는 커스틱 효과가 확실히 나오더라고요. 자,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 서치 디스턴스라고 돼 있잖아요. 서치 디스턴스는 뭐냐면 포톤의 간격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포톤의 간격이 대략 5mm 정도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값이 작아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0.5라고 줬습니다. 그럼 포톤이, 아니 얘가 조금 더 이렇게 농도가 살짝 진해질 거고요. 10mm라고 했습니다. 그럼 포톤과 포톤 사이의 거리가 조금 멀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흐릿해질 거고요. 간격 적당히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 맥시멈 포톤은 포톤의 개수입니다. 지금 60개 가지고 했어요. 보통 이런 거 한 15,000개, 2만 개 이렇게 줘요. 이렇게. 최대가 10,000개네요. 그럼 렌더링 타임은 느리겠지만 아무래도 포톤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렌더링을 해줄 수 있겠죠. 렌더링 타임이 느리네요. 자, 넘어가죠. 60개니까 60개로 다시 놓고, 맥시멈 덴시티, 그러니까 농도입니다. 최대 농도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1입니다. 그러면 많이 좀 진해지겠죠. 최대치가 올라가니까 최대치가 이렇게 나오겠죠. 멀티플러는 이 커스틱의 밝기입니다. 한 이 정도 주면 커스틱이 조금 더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용해서 옵션 값들을 이용해서 값들을 한번 조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참고로 둠라이트나 옴니라이트나 혹은 다른 라이트에서는 이렇게 효과가, 커스틱 효과가 잘 안 나와요. 유일하게 스폰라이트에서만 잘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스폰라이트가 어떻게 돼요? 조명을 딱 집중해 주는 거죠. 빛을 한쪽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스폰라이트만 이렇게 유독 커스틱 효과가 잘 나옵니다. 선라이트로 바꿔도 안 나오고,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떤 조명을 해도 커스틱 효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이용해서 하는 걸 보고 한번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유일하게 만들어지는 조건이 바로 요거예요. 첫 번째 스포트라이트, 두 번째 아주 작은 사이즈, 10m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사이즈. 이럴 때 커스틱 효과가 나와요. 다른 때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자, 이제 렌더 옵션은 다 끝났고요. 하나만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렌더 엘리먼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보면 앰모스피어릭도 나오고 커스틱도 나오고 다 많이 나와요. 이 값들을 한 번씩 더 강조하고 한 번씩 더 실행해 달라는 뜻인데, 여기에 보시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디노이저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디노이즈, 노이즈를 제거하다. 여기 렌더 엘리먼트에 여기 항목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디노이즈를 마지막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노이즈를 의도적으로 한 번 더 제거하는 계산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커스틱 계산을 한 번 더 수행하고 뭐 무슨 계산 한 번 더 수행하고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커스틱 효과를 강조하고 싶으면 여기에 커스틱을 넣어놓고 다시 한번 렌더링 해보죠. 그러면 커스틱이 조금 더 진해질 수 있단 말이죠. 한 번 더 강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커스틱이 조금 더 진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디노이저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잡티를 한 번 더 제거해 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렌더 옵션입니다. 자, 한 두어 가지만 조금만 더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건물을 다시 오픈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면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장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매번 이 장면을 맞추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어이구. 옵션에 보시면 씬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씬. 바로 여기 씬이라고 하는 트레이가 있습니다. 추가하면 이렇게 장면이 추가가 돼요. 장면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위로 올려서 이만큼 돌렸습니다. 아, 이쪽도 보기가 참 좋네요. 그래서 제가 장면 추가. 또 돌렸습니다. 이 정도로 놓고 장면 추가. 다시 이 정도로 놓고 장면 추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더블 클릭하면 해당 장면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장면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장면을 추가해 보시죠. 이 내용이 어딨냐면 여기 카메라에 보면 바로 아니군요. 여기 뷰에 있네요. 여기 애드 씬, 업데이트 씬, 딜리트 씬.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업데이트는 뭐예요? 항목이 바뀌었을 때, 뷰가 바뀌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놨습니다. 장면이 바뀐 거죠. 이럴 때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장면이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뭘 딜리트 씬 그러면 씬을 삭제할 때 쓰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플레이예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그러면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애니메이션 되는 거 보이시나요? 5초 동안 움직이고 5초 동안 1초 동안 잠깐 정지하고 다시 5초 동안 다음 씬으로 움직입니다. 중간 단계는 스케치업이 알아서 계산해요. 스케치업이 천천히 알아서 계산하고 나머지는 우리는 뭐만 지정해 주면 돼요? 씬만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스케치업이 알아서 계산하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거를 제가 영상으로 저장하고 싶어요.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으니까 물어본 거겠죠? 자, 스톱. 일단 첫 번째로 여기서 뭘 꺼야 되냐면 이 세이프 프레임을 끄셔야 돼요. 세이프 프레임을 끄셔야 됩니다. 얘가 켜져 있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익스포트에 보시면 2D 그래픽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내보낼 거란 말이죠. 자, 내보낼 겁니다. 제가 문서에다가 이렇게 해서 내보낼 거예요. 익스포트 내보냈습니다. 자, 렌더 결과물을 확인해 보죠. 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 부분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 내용 보이시나요? 색상이 뭔가 들어갔죠. 저게 세이프 프레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이프 프레임을 끕니다. 다시 내보내기. 자, 동일한 항목으로 익스포트. 자, 다시 볼까요? 이렇게 깨끗하게 들어간 거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세이프 프레임을 끄고 익스포트 하셔야 돼요. 내보내기 하셔야 됩니다. 원래 V-Ray는 렌더링 명령어가 없습니다. 원래 V-Ray는 렌더링 명령어가 없어요. 아니야, V-Ray란다. 스케치업은 원래 렌더링 명령어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렌더링한 건 뭐예요? V-Ray 렌더러죠. 스케치업 렌더러가 아닙니다. 스케치업은 익스포트를 통해서 장면을 그냥 지금처럼 내보내기 할 뿐입니다. 그것도 렌더링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고 스크린 캡처 하듯이 내보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애니메이션 돼 있다면 익스포트 애니메이션 비디오 그러면 이렇게 mp4 파일로 해서 혹은 AVI나 OGV 파일로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720dpi로 해서 내보낼 수 있네요. 익스포트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되는 동영상 파일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뷰 메뉴의 애니메이션에 보면 세팅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Enable Scene Transition, 즉 변환을 주겠다란 뜻이고 5초간 움직임을 줍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Scene Delay 1초간 멈춥니다. 이 값을 이용해서 움직임 값을 제어하는 겁니다. 애니메이션은 요게 전부 다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사람 그림 있죠. 이게 뭐냐면 여기 위치를 찍어주면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해당 위치로 카메라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카메라 위치로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해당 위치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오른쪽에 있는 건 룩 어라운드 이렇게 화면을 좌우로 움직여주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대상체를 기준으로 카메라가 움직이는 거라면 얘는 타겟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발자국 그림은 뭐냐면 드래그 하시면 돼요. 클릭해서 드래그 하면 카메라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섹션 플랜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X축, Y축, Z축. 화살표 키를 누르시면 X, Y, Z축을 맞출 수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원하는 위치에 클릭해주면 이렇게 섹션, 단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섹션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볼까요?
이번엔 제가 이렇게 여기다 섹션을 주었습니다. 어떤가요? 섹션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이 섹션을 선택한 다음 오른쪽 버튼 누르면 액티브 섹션이 있고 리버스가 있습니다. 리버스 누르면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액티브 섹션을 끄면 비활성됩니다. 다시 지금 씬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이거 액티브 섹션 눌러버리면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얼마든지 활성, 비활성을 체크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레이즈, 액티브 컷 이렇게요. 그리고 이레이즈. 요거 단면주기니까 요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